유령의 도시 제1편. 국경절 행사를 앞둔 평양은 벌겋게 달아있었다. 석 달 전부터 다그쳐오는 행사 준비의 마지막 날이니 그럴만도 했다. 한경이는 전동차가 풍년역에 멎을 때에야 겨우 자리 하나를 얻어 비집고 앉았다. 지하철도 지상에 못지않게 사람들이 범람했다. 군인들, 대학생들, 가작물 부품을 맡던 노동청년들과 꽃다발을 쥔 일반 시민들, 단복 차림의 중학생들과 곤봉을 진 소년단원들이 지하역마다 밀물처럼 내리고 밀물처럼 올랐다. 그 차림새와 갖춘새로 보아 모두가 100만 군중 시위 연습 참가자들이었다. 한경이는 사정없이 조여드는 자리를 좀 더 넓혀 앉으려 실한 몸을 비비적거리면서도 줄곧 아들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사무 가방과 함께 앞에 껴안은 3살짜리 아들에는 풀로 붙인 듯 그의 가슴에 꼭 붙어 있었다. 한쪽 뺨마저도 한경의 풍만한 젖가슴에 눌러대고 도릿도릿 주위 사람들을 쳐다보는 아들의 병적인 시선엔 불안과 공포의 그늘이 짙게 비껴 있었다. 전동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열기와 소음으로 숨막히던 공기가 한결 시원해지며 가슴이 좀 열리는 듯했다. 그러자 문득 한경이 기전에 다가서 보모의 목소리가 되살아오른다. 채통도 괄괄한 성미도 한경이와 형제 같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다가서 보모는 대군차로 들른 여러 부용들 앞에서 아들애를 안겨주며 이렇게 장광설을 누려놓았던 것이다. 수산물 상점 지배인이래 이해한테 어비 얘기라도 들려준 게 아니오? 말 안 듣는 애들은 가죽 망태기에 꾹꾹 담아다 우물에 쳐넣었다는 그 어비 얘길 말이오. 글쎄 오늘도 자다가는 어비 하면서 땀이 저렇게 깨나서는 앙앙 울어대곤 하는데 어카면 지배인이 그 떡대 같은 몸속에서 이런 약골이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지 않았겠소원? 날 닮았으면 안 그렇겠는데 보모 애를 먹이자고 누구 딴 사람을 닮은 모양이지요? 한경이는 안 나오는 웃음을 일부러 웃었다. 36 나이에 통 크고 배짱센 여자 지배인으로 소문난 한경이었지만 보모가 업이라는 말로 정통을 찌르고 드는 데는 어지간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보모의 말은 보채는 애를 어떻게 대책해달라는 불만을 좋게 이들러대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한경이었다. 보모가 무슨 눈치라도 챈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업이라는 말을 심통이 짚어낼 수가 있어? 까짓거 눈치챈들 어때? 속대약한 사람들의 괜한 근심이지. 한경이는 승리역에서 내려 집을 향해 걷는 동안에도 줄곧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저기대원들이 만세를 외쳐대며 사열 훈련을 하고 있는 김일성 광장 근처에 이르러서야 그의 생각은 끊어졌다. 저기대원들의 몰이 물결 너머로 5호 아파트 6층인 그의 집 창문이 많이 건너다 보였다. 여기서 광장만 질러나가면 곧장 가닿게 되는 그의 집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다. 사열 훈련자들 때문이 아니었다. 광장이 들어서는 경우 오늘따라 자지 않고 눈이 말똥말똥해 있는 아들애가 필경 그 어비를 또 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새끼도 말캉한 애비를 닮아가지고. 한경이는 저도 모르게 이처럼 아들애를 나무라며 돌아가는 길인 어린이 옷 상점 쪽으로 발길을 돌려버렸다. 정말 채소한 것도 콩나물 같은 속대도 아버지를 쏙 빼닮은 아들애였다. 그렇지 않다면야 무슨 애가 한각 그림에 불과한 조상아를 보고 경풍까지 일으켰댔으랴. 한경이는 남편만 아니었어도 벌써 병원을 가도 가고 아들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웠을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어찌도 쉬쉬하는지 그럴 수가 없었다. 아무리 3살짜리 어린애라 해도 선전부 지도원의 아들이 마르크시 초상화에 놀라 병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심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요새는 국경절 행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다. 사람들이 괜히 속이 한줌만 해서 오밤중에도 나오라면 두 주먹을 부르시고 달려나가는 줄 아는가?
이번 행사 뒤엔 강한 총화 사업이 뒤따른다는데 이래저래 괜히 코에 걸리지 말고 며칠밖에 남지 않은 행사나 잘 넘겨놓고 보자. 이것이 아들의 병세에 대한 남편의 유일한 규제책이었다. 한경이는 지금 안고 걷는 아들애가 갑자기 곱절로 더 무거워지는 것만 같았다. 며칠째 잿빛구름을 모으며 흩뜨리며 하던 하늘이 불시에 맞바람을 내뿜기 시작했다. 누렇게 떨어진 보들잎과 비닐 조각 따위가 이리 몰리고 저리 뒹구는 어린이옷 상점 뒷골목을 빠져나오자 휑 넓은 중앙도로가 눈앞에 나타났다. 행사에 박도한 거리는 갈기를 곤두세우고 표하는 어떤 맹수를 연상케 하고 있었다. 도로 양옆에 개양된 무수한 깃발들의 사나운 포덕임, 사처에 걸린 대형의 각종 경축판이며 표들에서 불깃불깃 눈을 찌르고 두는 강한 빛발들, 요소마다에서 귀청이 째지게 빽빽거리는 귀철대들의 맵짠 호각소리, 거리가 발칵 뒤집히게 뭐라고 열띤 소리를 질러대며 새파란 방송차가 성난듯 질주해 갔다. 이 착륙하느라 때때로 도시상공을 낮게 날고 나는 항다발적이던 발동기 소리조차도 전례없는 폭음을 터뜨려 사람들의 가슴을 어정쩡해지도록 공굴러대며 그들의 발걸음을 그 어디론가 다물어대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한경이는 거리를 오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히 황황해지는 걸음으로 집에 다다르자 아들의 장난감부터 방바닥에 불려놓았다. 우리 명식이 용치, 자 이거 가지고 놀자, 응? 쿵챙 쿵챙 삐우삐우삐우삐우. 한경이는 아들이 잠시 장난감에 혹하는 사이 창문들에다 정색 더커튼을 쳐놓았다. 그의 집은 아파트 6층의 맨 앞집이어서 창문들이 각각 남쪽과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하얀 남쪽 창으로는 광장 남쪽과 무역부 총사 측벽에 붙은 카를 마르크스의 초상화가 내다보였고 서쪽 창으로는 광장 주속단 후면에 걸린 김일성의 초상화가 내다보였다. 지금 명식이 눈에는 그 초상화들이 보이지 말아야 했다. 그런데 이미 쳐져 있는 흰 나일론 커튼만으로는 그 초상화들을 원만히 가려낼 수가 없었다. 가려낼 수 없을 뿐더러 어릉어릉 커튼에 비춰드는 화상은 오히려 더 오싹함을 자아냈다. 더구나 마르쿠스의 초상화를 곁에서 직접 보고 기겁했던 명식의 두 내인 경우에는 상상력까지 동원되어 더 무섭게 표상될 수 있었다.